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해 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실 분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주말 동안 참 건조한 날씨 덕분인지 화재 소식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말 동안에 어떤 화재 사고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거의 뭐 요즘에 주말마다 화재 사고 계속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부천에서 발생해서 또 부천. 굉장히 화재가 됐습니다. 예. 삼성동 한 아파트에서 아하. 6층 베란다에서 불이 발생해가지고 예. 위로 확 번져 있는. 예. 아마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라는 거로 봐서는 담뱃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대피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근데 다행히 사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 아파트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근처에 사셨나요? 그 근처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산에서도 또 화재가 또 발생했어요. 김해였던가요? 예. 예. 분성산 축구장 2배 면적 정도를 태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사실은 이 지난번 양령 화재처럼 대형 화재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예. 뭐 빨리 그래도 진화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 정도에서 피해가 이제 그친 거죠. 아니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이 또 뭐 자살을 네. 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용인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시지 않나 싶어요. 예. 직장이 내곡동이고 하니까 예. 강북에 사시는 분보다는 이제 강남권인데 강남권은 아무래도 아파트도 비싸고 하니까 예. 공직자들이 조금 더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주거지를 선택을 해서 아마 그쪽에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 신규 분양받아서 많이 가셔서 그쪽에서 싶은데 예. 어찌됐건 문제는 지금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번에 네. 용인에서 있었던 마티즈 그렇죠. 안에서의 그 네. 자살 사고하고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 직원이 이제 그 민간인 그 해킹 맞아요. 사건하고 관련이 좀 있는 그런 예. 부서에 일을 했었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너무 지금 함구를 하고 있어요. 예. 국정원에서도 정보를 안 주는 거 같고, 유서 내용도 그러니까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는지, 예. 또 유서 내용이 뭔지 예. 구체적으로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가족에 관한 뭐 내용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좀 추가로 흘러나온 얘기는 본인의 명예와 관련한 언급을 좀 했다. 이런 얘기 정도만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넥슨의 창업주. 네. 지금 김정주 회장이죠. 네. 뭐 김정주 의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넥슨을 팔려고 다 내놨다. 뭐 거의 뭐 몇 조죠? 10조 얘기되는. 10조, 예. 최대 지금 10조 정도 예. 뭐 가치가 되지 않을까. 엄청난 그런 빅들이 지금 이제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예.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본인 가족 이렇게 지분까지 다 지금 한꺼번에 내놨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1세대잖아요. 예. 1세대 중에서도 좀 선두주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인물이 이거 좀 이 사업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 게임 산업도 굉장히 지금 암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게임 산업이 약간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되긴 했어요. 예. 그런 거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서 더군다나 또 최근에 뭐 우리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게임 산업 쪽도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칭 말하는 자금을 쌓아놓고 기업을 살만한 데는 중국 손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네. 중국에 대한 종속을 그렇죠. 뭐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가장 예. 유력한 이제 인수 가능 업체로 거론되는 게 중국 게임 1위 업체 텐센트. 맞아요. 뭐 이런 데가 거론이 되니까 예. 야 이번에 이거 중국에 넘어가면서 우리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이게 좀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건데요. 모르죠. 그런데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일부 업체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국내 업체가 샀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죠.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요즘 즐겨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는 중국 거고 하나는 일본 거라서 네. 제가 한국 게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게임 업계보다도 훨씬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IQ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합니다. 깡통주택 확산 비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자, 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집값은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깡통주택 문제 이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세 입자가 예.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게 이게 소송이거든요. 예. 사실은 가능하면 주인에게 어떻게든 잘 얘기해서 받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인도 나 도대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예. 그때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이사는 가야 되고 전세 보증금 이거 받아서 빨리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어찌됐건 반드시 어디 입주를 하든 내가 다른 전셋집으로 가야 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못 받겠다. 받을 가망이 안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소송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아니 이런 그런데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 우리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2017년에 33건인데 지금 몇 건입니까? 10배가 늘었습니다. 네. 2018년에. 그렇죠. 자 그리고 경매를 임차인이 신청한 아파트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매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보다 낮은 아파트들 2018년에 무려 1,434건이 나왔으니까 네. 2017년에 비해서 한 30%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사실은 임차인들이 왜 경매를 신청 못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전세 보증금보다 더 경매로 팔리는 금액이 낮으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빼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경매로 못 넘기는데 그래도 좋다 이러면서 넘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라도 건져야 되겠다. 예,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은행 대출금도 끼어 있고 이런 경우에 예. 은행 대출이 보통 먼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선 채권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이 5억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은행 대출이 4억이 있어요. 그럼 은행 1억밖에 대출 못 받는 거예요. 4억 빼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예, 예. 전세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2억 전세금이다. 그러면 이제 1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거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이제 경매로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대목이다. 자, 이렇게 봐야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3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의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깡통주택 확산 비상, 세입자는 불안하다.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대체 뭐길래 임차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지, 전세값을 위협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불안한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때 그러니까 이 전세금 이 규모가 예, 그러니까 집 가격의 90%까지 도달했던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격차가 없다. 뭐 이런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몇 년 사이 계속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60% 선까지 내려왔는데 예. 그 60% 선마저 5년 만에 깨졌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조만간 제가 보기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갈지도 몰라요. 예. 뭐 전쟁이 아직 가설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이제 주택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무리해서 뭐 예를 들어 전세가하고 뭐 집값하고 격차가 이제 적을 때, 그럼 전세 들어가느니 차라리 집 사지 해가지고 은행 대출 몇 억 끼고 이렇게 집을 샀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집값이 쭉 내려가 버리게 되면 대출금만큼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대출금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럼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런 주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깡통 주택이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그 연장선에서 깡통 전세도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부동산 문제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도 문제여서 집값 잡는 거에 이제 굉장히 최근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작 집값을 잡고 보니 예.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쌍끌이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가는 전세가대로 내려가고 예. 있으니까 집값 대비 전세가도 내려가고 네, 뭐 집값 자체도 하락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전세값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예.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갭이 빨리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요. 역전세난이 벌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역전세난. 예, 뭐 이미 그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대책 막 정부가 쏟아낼 때도 지방에서는 아니 이건 지방하고는 좀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지방에는 뭐 어떻게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미 이제 역전세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점점 내려가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2억의 전세를 줬던 아파트가 요즘 전세 내놓으면 1억 7천밖에 안 해요. 예. 그러면 주인 3천만 원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기존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자기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거죠. 새로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건데 이게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도 뭐 안정적인 그런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서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역전세난이 우려가 되는 문제는 뭐 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실은 좀 재건축한 아파트들. 예,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이 입주가 상당히 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인접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세입자들만 가장 억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일단은 깡통 주택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깡통 전세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매로 내놓고 그러면서 전세금보다 못한 돈이 회수가 되니까 깡통 전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전세에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은 이미 망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도 결국 원금을 다 회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참.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도 열심히 모아서 한 2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했는데 이거 깡통 전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 한 1억 5천밖에 회수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집을 줄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IQ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른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사고 10배 급증. 대책은 무엇인가? 자, 지금 그 깡통 주택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다른 해법들이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완 대책이 그동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상환 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반환 보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환 보증은 뭐냐면 1차적으로 주인이 이제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증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인이 이제 여력이 없으면 못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증이 안 든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지금 그 이전에 2년 전서부터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반환보증이란 제도가 이제 그나마 나은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환보증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일단 그 보증공사 쪽에서 이제 그 돈을 먼저 줍니다. 그럼 이제 보증공사 쪽에서 이걸 이제 다시 나중에 주인에게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깡통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그나마 이제 반환 보증이 그래도 나은 제도인 건 분명하다. 그런데 어찌됐건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반환 보증으로도 부족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걸 아예 경매로 넘겨서라도 내가 받겠다. 이런 경우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반환 보증이든 상환 보증이든 안 든 집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그나마 제도 없는 줄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명지대 그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 주택 시장의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적게 떨어져야 되는데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고 이제 깡통 아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국민은행 자료나 KB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2월 달 기준으로 71.1%입니다.
물론 이제 연립은 한 66.4% 낮은데 예. 이렇게 매매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세 가격이 덜 떨어지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예. 거기다가 뭐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더욱이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속도로 봐서는 뭐 매매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료는 12월 달 자료가 이제 마이너스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예. 9.13 조치 이후에 그 대출을 금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이제 12월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9월, 10월 달에는 뭐 8월, 7월 달에 거래된 양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 이사철을 앞두고 나서 만약에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사철을 앞두고 또 전세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 갭이 좁아지면서 깡통한 전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전세값과 그 매매가가 뭐 일종의 그 균일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떨어져야 그나마 문제가 덜 생기는데 지금 네. 그런다는 게 뭐 인간적으로 이걸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 뭐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 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전세 가격의 상하 등락폭이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였거든요. 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니까 매매 가격도 올라갔는데 예. 지금 이제 동반 하락 상승하는 게 이제 동시에 그런 게 문제고요.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매매 가격도 물론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많거든요. 예. 이게 강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 덜하고 수도권 지역도 심화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예. 이게 그 말대로 뭐 경착륙이 된 문제가 되거든요.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정부가 이제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게 경착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없죠, 네. 아니지만 근데 네네. 이제 우리가 불안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네. 전세값에 대해서 일단 전세값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하락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이 이제 경매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마련한다거나 막는다거나 네. 아니면 전세값보다 더 그 매매가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 전세를 내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경매를 가도 건질 게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뭐가 없습니까? 그게 그 정부가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예.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 아직은 이게 그 대다수가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전세를 전부 들지 말고 예. 일부는 반전세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전세로. 예. 네, 그게 일부 한 20, 30%는 월세를 대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저금리니까. 예. 근데 이걸 전세로 전부 전환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네. 아, 그 일각에서 이 서울만을 생각한 정부의 대책, 부동산 대책이 정말 서울, 그것도 너무 강남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대책을 갖다 펴다 보니까 전국에서는 아주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 예. 양극화가 좀 심화되면서 그런 게 그 정부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서울 전역으로 번졌고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규제하고 있거든요. 예. 지방은 오히려 이제 뭐 미분양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예. 선별적으로 맞춤인 정책이 돼서 오르는 지역만 규제하면 좋은데 예. 서울도 일부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던 지역까지도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좀 선별적으로 잘 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그 맞춤형 정책으로 좀 그 탄력적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실제로 보니까 저 대전에 잠깐 그 일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특정 지역만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 수요가 그냥 고스란히 또 대전으로 가가지고 대전의 집값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세종시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저평가됐다는 것 때문에 갭매우시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대전.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또 청주는 또 거의 그 시장이 죽었거든요. 청주는 완전히 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맞춤형 제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부동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올해 서울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또 임차인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를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대출 규제가 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세로 가지 않겠나, 하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 하락 속도가 전세 가격 하락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깡통 전세는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차인들이 그 전세를 그 이동할 경우에는 예. 일부 반전세를 가거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확실한 선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예. 현집을 구하는 게 맞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사실 뭐 이 대책들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들 스스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임차인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매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또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서울, 다 같은 서울이라고 그러지만 서울에서도 뭐 그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참 답답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차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던져보는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깡통주택으로부터 전세금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좀 예. 체험을 하셨군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예. 그때는 사실은 제도도 굉장히 미흡해가지고 예. 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제도가 많이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예.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반환 보증 당연히 들면 제일 좋고, 예. 그다음에 뭐 전세권 설정 이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등기 예. 설정하는 거. 이제 그것까지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깡통주택이 돼버렸다. 예.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 했을 경우에 이제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별로 없긴 한데, 예.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 그래요? 법원에 그걸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전세 설정 등기 같은 건가요? 이제 그거죠. 사실은 그거랑 예. 이제 다름이 없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게 깡통주택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사후 대책. 사후 대책으로. 사후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보완 대책, 아, 보호 대책에 예. 해당하는 그렇군요. 건데, 예.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본인이 설령 그 집에서 나와서 딴 데 이사 가더라도 예.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럼 급할 경우에는 이제 집을 옮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예. 그렇더라도 이 설정을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고 나가면 좀 안심이 된다. 예. 이제 그런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수단은 그야말로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경매로 넘기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죠. 것. 예. 예, 그것이 일단은 사후에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참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그렇죠. 나오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은 미리 좀 예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그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주인이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물론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집은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뭔가 주인도 지금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뭐 다른 조금 뭐 그 집보다 못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주인이 흔쾌히 해주는 그런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 반환 보증을 반드시 드시는 가입을 게 하는 거.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보증보험하고 주택도시 이 보증공사 이 두 개 기관에서 이 제품을 그러니까 상품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반환 보증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좀 번거롭고 좀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해두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온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선택해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시면서 견디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가 집을 살려고 계획하는 분들한테는 그 다달이 돈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유가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겠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달 나가는 거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 보유를 사실은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목돈 마련한 거 가지고 어떻게든 전세로 해서 이제 계속 좀 버텨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근데 다 돈이네요. 그렇죠. 다 돈이에요. 등기, 결국은 다 돈입니다. 보험 다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깡통 전세돼서 뭐 돈을 뭐 속된 말로 떼일 경우에는 돈의 규모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런데 뭐 가입하고 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좀 비용 부담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